배워가는 지혜의 샘터 새와 인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태 동화 작가 인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강 새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들 많이 보셨나요? 네, 요즘은 이제 새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또 관찰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학교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새 관찰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새 관찰을 좋아하지? 새 보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새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선 새는 종류도 많고요. 또 새는 예쁘잖아요.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새는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뇌를 계속 자극을 해주지 않나. 그런 장점 때문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새를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새들은 정말 은폐의 고수, 위장의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여러 새둥지 장면을 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은 새둥지가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들은요,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은폐를 한 상태에서 둥지를 짓고 그걸 유지하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히 봤던, 지금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런 건 약간 좀 나뭇가지를 이파리를 좀 벌린 상태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새들은 은폐합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 둥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둥지를 짓는 과정에서 둥지 위치를 선정하고 둥지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을 낳기 시작하기 전 이미 이 둥지의 위치를 확고하게 얘네들은 컨셉을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천적의 입장에서 과연 내 둥지가 보일지 말지 또 제대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정밀하게 이파리 또는 줄기를 들춰내지 않고서는 둥지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위에 사진은 지금 어치 사진이고요. 새끼들 사진이고요. 밑에는 큰 소쩍새 사진입니다만은 큰 소쩍새는 딱따구리 구멍 둥지에 들어가서 얘네들은 이제 새끼를 키우는 건 이건 논외로 하고요. 자, 이 딱따구리 구멍 둥지 이외에 다른 많은 새들은 대부분 이렇게 은폐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새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자, 아주 특이하게 또 번식을 하는 새가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2강에선 새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새는 딱새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표남이죠. 요즘은 우표남, 이런 우표남은 구경하기가 좀 힘든데요. 이건 경북 의성에서 한 7, 8년 전에 촬영하고 관찰한 딱새입니다. 자, 그 동네에는 이렇게 오래된 우표남들이 여지껏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걸려 있는데요. 워낙 이제 한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아주 좀 지저분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도 우표남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딱새가 우표남에 들어와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딱새가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새가 아니거든요. 이 번식철이 지나고요. 그러니까 비번식기 때죠. 번식철이 지나고 그때는요, 이 딱새 굉장히 까칠합니다. 이 사람의 거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새인데 이 녀석이 번식기 때만 되면, 그러니까 알을 낳을,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은 예외 없이 민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가로에는 왜 들어올까요? 자,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가로 들어왔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죠? 일단은 자기가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내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있죠. 그건 안전은 뭐죠? 천적에 대한 방어, 천적에 대한 안전이겠죠. 안전이 담보되는 상태의 둥지가 바로 이 우표남 둥지였던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우표남 둥지냐? 우표남 결국 우리 사람, 우리 대문 앞에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민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 당연히 천적들이 가까이 오질 않겠죠. 또 뱀도 이게 이제 벽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뱀은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우편함 밑에다가 뭘 집단 같은 걸 쌓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빼놓고는 보통 이제 우편함을 1m, 1.5m 정도 높이 달아놓기 때문에 이 딱새는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천적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진화인 거죠. 굉장히 똑똑한 거죠. 자, 아주 놀라운 사례를 봤습니다. 정말 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지.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노랑할미새는요, 보통 이제 이런 뭐 꽃바구니 같은 당연히 둥지를 안 틀죠. 대개는 이제 개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돌을 많이 쌓아두거나 아니면 석축 같은 거 있잖아요. 잔돌을 이렇게 쌓아놔서 석축을 쌓아놓는데 그런 틈바구니에다 보통 얘는 둥지를 많이 틉니다.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저 경기도 양평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가 굉장히 오래됐고 거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마 주인이 이렇게 꽃바구니를 하나 창가에다 걸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할미새가, 노랑할미새가 이 마당을 왔다 갔다, 이 노랑할미새는 꽁지를 까딱까딱 거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딜 가지 않고 특별히 먹이를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 어떤 이렇게 둥지를 찾아오는 거랑은 이 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봤더니 이 녀석이 한참 두리번 하더니 펄쩍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이 꽃바구니 속으로요. 네. 여기에 이제 인조 꽃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 안에다가 얘가 둥지를 틀어놓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알이 이제 몇 개가 있더라고요. 4개가 들어있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보니까 새끼가 깨어났어요. 새끼가 깨어난 날, 그날 제가 거길 방문하게 됐는데, 그날 오후쯤에 어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치가 일단 왔다 갔다 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요. 물론 이 당사자인 노랑할미에서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저놈은 포식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경계를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얘네들도 이제 그 새끼가 깨어났으니까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날벌레를 잡아가는데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간 사이에 어치가 거의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안전한 둥지는 없구나. 저는 이제 어치가 이제 둥지를, 이 꽃바구니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뛰어갔어요. 딱 가봤더니 분명히 새끼 4마리 깨어났는데요. 딱 열어보니까 새끼가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노랑할미새가 여기까지, 민가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천적에 대한 두려움, 천적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새 좀 보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고비입니다. 동고비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철에 눈 많이 수국이 쌓였을 때 손바닥에 땅콩 부스러기 놓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새가 바로 동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친화적이죠. 굉장히 친합니다. 이 동고비는요, 거의 뭐 박새나 곤줄박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 작은 산새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놈입니다. 자, 이 동고비, 이 녀석 특이한 데다가 둥지를 틉니다. 다른 뭐 박새처럼요, 또 이 다른 새들처럼 딱따구리 구멍 둥지에다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요. 이 녀석은 좀 독특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딱따구리 구멍 둥지 입구가 좀 뭔가 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눈 맑은 분들은 벌써 아셨겠는데요. 자, 이 지금 동고비는요, 이 딱따구리 구멍 입구를요, 지금 좁혀놨습니다.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고비는 왜 구멍을 좁혔을까요? 당연히 천적 때문일 거예요. 이 새들은 끊임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따구리 구멍둥지는 지름이 보통 한 9cm, 10cm 정도 큽니다. 그리고 뭐 쇠딱따구리 정도 되면 한 3cm 정도로 작지만
지금 얘는 아마도 오색 딱따구리 구멍둥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그 큰 구멍 입구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여러 천적들이 들락달락 거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주 예쁘게 귀엽게 생긴 청설모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거비는 이렇게 지금 구멍 입구를 좁히는데요. 그러면 뭘로 좁히느냐? 진흙을 묻혀서 그걸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동거비는 이른 봄에 번식을 일단 일찍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제 내년 봄에 산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휘휘휘휘 이런 소리가 나면 동거비가 짝짓기 계절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한번 혹시 딱따구리 구멍둥지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동거비, 귀여운 동거비가 어디선가 딱따구리 구멍둥지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딱따구리가 왔다 갔다 들락달락 거리는 것도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색 딱따구리인데요. 지금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내미는 모습이 무척 귀엽죠? 지금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안전을 확인하고 또 먹이 사냥을 나갑니다. 또 금방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지금 돼지박이라는 여름 철새입니다. 자, 이 돼지박이 아주 귀엽고요. 또 저도 작품으로 쓴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자, 돼지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박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주요 먹이가 지렁이입니다. 당연히 새끼들한테도 새끼들 양육을 할 때 지렁이를 먹여주는 거죠. 하루에 거의 100차례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강제로 먹이를 주입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죠. 한 2주 정도, 2주 안팎에 얘네들 키워서 둥지를 떠나게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돼지박이를 이제 알 포란할 때, 알을 품을 때부터 새끼를 키우고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관찰을 해봤는데요. 새끼들이 둥지 떠나기 전날, 전전날, 이상하게 이 녀석이 갑자기 어미들이요, 지렁이를 안 갖다 주고요, 버찌 열매를 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버찌 열매를요, 한 개만 물고 오는 게 아니고 입안에다 여러 개를 물고 와가지고 그걸 우컥우컥 토해가지고 하나씩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돼지박이는 왜 계속해서 새끼들한테 거의 2주 가까이 지렁이를 먹여주다가 버찌 열매를 왜 갑자기 주지?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물론 성인들 생태 해설사 교육 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제가 대답을 한번 이끌어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육식을 이 지렁이 육식이잖아요. 이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이건 아이들 대답이에요, 주로. 그래서 너무 질리니까 좀 먹이를 좀 바꿔주는 게 아니냐. 뭐 이것도 딩동댕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 주로 이러죠. 이게 혹시 이게 이제 그 열매다 보니까 즙이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 거를 이 버찌열매를 통해서 이 갈증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괜찮은 대답이죠. 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제일 괜찮은 대답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새끼들이 계속해서 육식을 해오고 있잖아요. 애벌레나,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애벌레부터 먹이다가 한 3, 4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지렁이를 먹여줍니다. 살이 찌는 거죠. 막 그렇게 계속 지렁이를 먹여주게 되면은 일단은 몸이 좀 불잖아요, 저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뚱뚱한 상태에서, 살이 찐 상태에서 또 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버찌열매를 줌으로써 몸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돼지박이가 왜 버찌열매를 줄까? 첫째, 이 돼지박이가 버찌열매를 주는 거는요, 이 벚나무의 열매, 이 버찌열매가 익어가는 계절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박이의 번식기는요, 대개 5월 하순에서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활동하고 먹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때가 클라이막스 때가 바로 6월 초인데요. 바로 6월 초가 벚나무의 열매, 벚열매가 상당히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아마도 잘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먹이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선 이 새끼들 4마리가 이제 둥지를 떠나겠죠? 둥지를 떠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큰 새, 좀 작은 새들이요. 박새 종류들은 훅 날아서 이렇게 둥지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돼지박이는 약간 큰 새입니다. 큰 새이다 보니까 애가 바로 이렇게 날아서 다른 나무에 이렇게 탁 날아서 착지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둥지를 떠날 때는요, 사실상 플라이 하는 게 아니고 점프하는 거더라고요. 뛰어내리는 거죠, 바닥에. 자, 여러분, 뛰어내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자, 뛰어내린다는 건 이제 거친 이 숲속에서 그 많은 득실거리는 천적하고 맞닥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마리 새들이 다 흩어져서 바닥에 있다면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겠어요? 천적이겠죠. 자, 여러분들 숲속에 뭐 고양이도 많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들짐승도 꽤 많습니다. 그런 들짐승을 다 피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미 입장에서. 그 먹이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주력 먹이가 지금 지렁이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땅 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땅 속에 있죠. 물론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지렁이 다 나오잖아요. 똑똑한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렁이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지렁이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건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마리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일일이 다 너 여기서 이쯤 땅 파보면 뭐가 나와. 뭐 여기 축축한 데 파이지 나와.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게 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교육이. 그래서 이 돼지박이 어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얘네들을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손쉽게 땅을 파서 어디를 뒤져서 이게 아니고 손쉽게 펄쩍 뛰어올라서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먹이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벚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그 시기에 주로 숲에 많이 걸려있는 것들, 많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벚열매인 거죠. 그때 되면 뭐 이산저산에 그냥 벚열매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돼지박이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한동안은 끌고 다니면서 이제 지렁이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천적으로 또 피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과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챙기기 힘드니까 야, 얘네들 너희들 기본적인 먹이는 좀 너희들이 좀 찾아 먹어라. 뭐 아마 그런 뜻에서 이 벚열매를 좀 먹여준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얘기는 이제 강연장에서 아이들이나 또 생태 해설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멋진 새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새는 주로 물에서 사냥을 하는 새입니다. 네, 검은댕기 해오락입니다. 지금 여기 타이틀은 검은댕기 해오락의 사냥법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 해오락이 머리 참 좋습니다. 오늘 지금 새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IQ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검은댕기 해오락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아주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얘가요, 이 검은댕기, 이거는 지금 이 냇가에 있는 장면이고요. 어느 날이요, 이 녀석이 그 저수지, 창경궁에 있는 춘당지라는 아주 유명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연못이죠. 큰 연못인데 거기에 이 녀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돌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하나 봤더니 밑을 두리번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휙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이게 부리를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원스코어를 꺼내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 녀석이 글쎄 뭘 집어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위를 딱 클로즈업을 딱 보니까 글쎄 날벌레였던 거예요. 자, 이 검은댕기 해오락이요, 이 날벌레,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은 날벌레를 물어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내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 검은 댕기 해오라기가요, 날벌레를 주워가지고 그걸 다시 물어서 휙 내던졌다면 얘네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일까요? 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당연히 사냥을 위한 방법이겠죠. 뭘 사냥하는 거죠? 당연히 물고기겠죠. 자, 여러분, 이 검은댕이 해오라기가요, 날벌레를 물어서 물에 휙 던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위에 파동이 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본능적으로 뭐가 움직임이 오고 튀어 올라오죠. 그걸 먹으려고요. 자, 그렇게 본능을 이용해서 이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사냥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데나 내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검은댕기 해오라기 이 날벌레를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이 녀석이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 부리에다가 그 날벌레를 문 상태에서 이 밑을 이렇게 두리번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보는 거죠? 물고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선을 찾아보고 그쪽에다, 그 앞쪽에다 휙 던지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휙 달려와가지고 뭐 점프를 하듯이 해서 그 날벌레를 딱 낚아채는 순간 검은댕기 해오라기 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놀랍게 사냥을 하는 게 바로 검은댕기 해오라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흐르는 개천에서 이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좋은 길목에 있다가 기습을 해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 오포읍에 있는 작은 하천에 왔습니다. 이곳은 꼬마 물대새를 관찰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새가 검은댕기 해오라기입니다.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여름철 새죠. 오산천은 오염되지 않아 작은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네요. 검은댕기 해오라기에게는 최고의 사냥터인 셈이죠. 잔뜩 몸을 낮추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돌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백로도 먹이 사냥 중입니다. 팔뚝만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천 주변에 공장이 많지만 환경 보호만 잘 되면 동네 작은 하천에도 자연의 생태계는 살아 숨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꼬마 물대새가 지금 사진에 나왔습니다. 꼬마 물대새는 이제 이른 봄에 꽤 일찍 번식을 하는 여름 철새인데요. 여러분, 개천, 모래밭이나 아니면 자갈밭이 있는 곳이라면 이 꼬마 물대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삐삐 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물대새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꼬마 물대새는요, 연기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큰 천적이 다가왔을 때, 알을 품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의 사진이요, 의상행위라고 그러는데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한자인데요, 의상 뭐냐면은 다친 신용을 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로 새들은요, 이런 다친 신용을 내는 새가 꽤 많습니다. 자, 지금 꼬마 물대새가요, 완전히 그 꼬리 날개를 쭉 펴면서 막 다친 척 하면서 와들와들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개천에 이렇게 갔다가, 저거 뭐야? 새가 다쳤나 봐로 그쪽으로 계속 따라가는데요. 계속 한 10m씩 푸룩푸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멋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고 어느 때 딱 돌아보면 사실 둥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후루룩 날아가서 둥지 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큰 천적들을 유인해내는데요. 제가 이 꼬마 물대새가 이렇게 연기의 달인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용기를 갖고 있는 새라는 것을 또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꼬마 물대새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 박새보다 좀 약간 사이즈가 큰데 작은 새죠. 그런데 이 녀석이요,
계속 물가에 있다 보면 사실 산에 있는 새들이 많이 들락달락 거립니다. 뭐 어치도 오고요, 비둘기도 오고요. 왜냐하면 그 새들이 특별히 뭐 이 새를 지금 해코지 하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새들이 물가에 오는 건 물을 마시러 오는 거죠. 새들은 당연히 물을 마시고 목욕도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 차례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새는요, 산비둘기, 맷비둘기입니다. 이 맷비둘기 어느 날 이렇게 맷비둘기 좀 살집이 좀 있잖아요. 뒤뚱뒤뚱 이렇게 오는데, 걸어오는데 갑자기 이 꼬마 물대새 암컷, 수컷 두 마리가 모여서 거의 육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몸을 날려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작은 새지만요, 이렇게 날개바람을 일으키고 몸을 날리고 하면은 아무리 큰 맷비둘기라도 겁이 나지 않겠어요? 적어도 겁이 나지 않더라도 아마도 귀찮아서라도 거기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맷비둘기가 그래 알았어 야 너 신경 쓰지 마, 나 저쪽으로 가냐, 물 한 잔 마시고 갈게,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작은 새지만 이렇게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기, 의상행위를 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이렇게 큰 새들을 막아내고 또 쫓아내는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면서 새들의 또 한 면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꼬마 물대새의 의상행위 장면하고요, 그 다음에 맷비둘기가 왔을 때 육탄 공격을 해서 맷비둘기를 쫓아내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꼬마 물대새가 갓 태어난 새끼들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정겨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동네 누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미새는 날카로운 비상 신호를 새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미의 비상 신호를 들은 새끼들은 돌틈 사이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새끼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숨으면 찾을 수 없어요. 누렁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본 것 같죠? 바로 어미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날개를 다친 듯 파닥거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의상행위입니다. 이 모습을 본 누렁이가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어미새가 의상행위를 하면서 누렁이 시선을 끌다가 훌쩍 날아갑니다. 누렁이는 의상행위를 하면서 유인하는 어미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꼬마 물대새 어미는 새끼가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침입자를 유인하는 것이죠. 새끼들은 여전히 납작 엎드려 있네요. 이때 어미의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어미의 신호를 들은 새끼들은 비로소 일어나 안심했다는 듯 어미 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꼬마 물대새의 모성애 정말 대단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젠 아까 말씀드린 꼬마 물대새의 용감한 모습을 볼 건데요. 지금 맷비둘기가 꼬마 물대새가 새끼들을 기르고 있는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집의 몇 배로 되는 맷비둘기를 향해 육탄 공격을 해서 쫓아내버리는 장면입니다. 정말 용감하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꼬마 물대새는 용감해라는 동화책도 쓰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돼지박이 새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돼지박이 암컷이 먹이를 먹여주고 있네요. 새끼들 옆에는 아직 부화가 안 된 알도 보이고 말이죠. 암컷은 털이 아직 없는 새끼들 체온도 지켜주고 아직 부화가 안 된 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둥지를 품게 됩니다. 이 녀석은 수컷 돼지박입니다. 사방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뭔가를 느낀 건지 머리가 쭈삣거리면서 잔뜩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숲속의 깡패라고 불리는 어치가 나타났네요.
어치는 둥지털이 명수입니다. 돼지박이 수컷이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어치가 둥지로 날아드네요. 돼지박이 수컷도 주저하지 않고 돌격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어치지만 돼지박이 수컷은 온몸을 던져서 어치를 공격해서 쫓아버립니다. 용감한 돼지박이 아빠는 둥지와 새끼를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새들이 새끼를 지켜내려는 용기는 대단한 거죠. 이번에는 쇠물닭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장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검은빛 나는 두 마리의 새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작은 새가 있고 좀 약간 큰 새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사진의 왼쪽에 검은빛 나는 작은 새가 있는데요. 요것도 새끼고요. 오른쪽에 갈색빛 나는 요 새끼도, 요 새도 새끼입니다. 두 마리 다 새끼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다 왼쪽에 검은빛 나는 큰 어미 쇠물닭의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검은색 나는 저 새끼는요, 언제 태어났냐면 여름에 태어났고요. 오른쪽에 갈색빛 나는 저 새끼는요, 봄에 태어난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배에서 지금 태어난 새예요. 그러면 자, 지금 왜 제가 이 두 장의 사진을 넣었냐면요, 지금 이 쇠물닭은요, 새끼들 여러 마리 납니다. 그러면 이 물에서 보통 연잎이 많은 그런 연못에서 이 새끼들을 양육을 하는데, 새끼들이 여러 마리니까 계속 새끼들을 건사를 해줘야 돼요. 그 물풀을 먹여주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막 따라와서 먹이를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마리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쇠물닭은 번식을 1년에 2차례를 하는 거예요.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갈색빛 나는 저 큰 새가요, 봄에 태어난 이 형아가 이 동생, 여름에 태어난 이 동생을 지금 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물풀을 먹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동생이요, 형아한테 이 시기가 다른 시기에 태어난 지금 형아한테 지금 먹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아주 저도 절묘하게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이 새들 대단하구나. 이 녀석들이 형제 우애가 있구나. 물론 형제끼리 싸우고 잡아먹는 케이스도 있긴 해요. 맹금류라든지 또 백록과에서 그런 살해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우애가 좋은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시흥에 있는 그 연못에서 이 새를 관찰하다가요, 아주 특이한 사례를 봤어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쇠물닭 어미가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 갈색 그 빛나는 그 봄에 태어난 큰 새끼죠. 형아죠. 이 형아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날개를 파덕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 녀석이 막 우리 그 아이들 야단 맞으면 막 이렇게 기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숨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작은 어린 그 검은빛 나는 이 새끼 있잖아요. 그 여름에 태어난 이 동생을 막 물풀을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기 혹시 동생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먹여주지 못해서 이 어미가 쇠물닭 어미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닌가. 물론 동화 작가의 입장에서 좀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만은, 물론 제 상상이 그냥 상상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 동생 제대로 좀 돌보지 않겠어? 제대로 좀 못해? 이렇게 야단을 친 게 아닐까요? 물론 동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긴 했지만요. 자, 이렇게 먼저 태어난 자식이 나중에 태어난 자식을 돌봐주는 일은 새들한테는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문용어로 헬퍼, 도와주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딱새를 보다가요, 딱새도 번식을 2번 하거든요. 봄, 여름에 걸쳐서 하는데, 봄에 먼저 태어난 새끼가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좀 어른 티가 나죠. 근데 이렇게 그 깃털을 보면은 완전 새끼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 2차 번식 때 엄마가 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엄마가 잠깐 나갔어요. 외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딱새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어미가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녀석이 올해 태어난 새예요. 그러니까 깃털이 딱 보면 어린 티가 금방 나는 거죠. 그 녀석이 와가지고 이렇게 새물딱 형제처럼 먹이를 먹여주는 건 아니고요. 괜히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외출 갔다가 아마 뭐 물 마시고 목욕하고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니까 한참 뒤에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뭐 문학적인 동화적인 상상력이기는 하지만요. 이 먼저 태어난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의 2차 번식을 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와서 우리 엄마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슬쩍 들러보러 간 게 아닌가. 그다음에 기왕 온 김에 좀 망도 한번 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력도 좀 발휘를 해봅니다. 자, 이 까마귀 얘기할 때 보면 저는 막 흥분이 돼요. 이 까마귀 녀석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 머리 좋은 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공원. 암컷 까마귀 한 마리가 사람들이 주로 물을 마시는 수도에 내려앉습니다. 부리로 능숙하게 수도꼭지를 아래로 한 차례 밀자 적당한 만큼 물이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 시원하게 물을 마십니다. もう何回も見てますね。カラスって頭いいんだなと思ってね。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쪽 수도꼭지를 방금 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물이 조금 더 솟구치자 아예 드러눕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몸에 맞도록 조절하며 마치 샤워하듯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지하철역 승차권 자동 판매기에 카드를 집어넣으며 표를 사는 신용을 까마귀. 강아지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부리로 공을 굴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한때 화제가 됐던 까마귀들입니다. 히구치 교수는 그러나 수도꼭지를 돌리는 요코하마의 까마귀는 이런 녀석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その目的に合わせてその線の回し方とそれから出す水の量を変え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注目すべきところなんですね。天才ガラス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단순히 따라하기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물의 양까지 조절하는 게 놀랍다는 설명입니다. 한 달 동안 천재 까마귀 행동을 관찰한 히구치 교수는 영국의 저명한 조류 전문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에 관해서는 뭐 실험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까마귀에 대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병에다가 물을 반쯤 부어놓고요. 그 위에 먹이를 띄워놨어요. 벌레를. 그리고 그 옆에 돌멩이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 까마귀가 두리번 하더니요. 이 이제 까마귀 부리가 크니까 이 병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퐁퐁퐁퐁 빠뜨리면 점점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위에 맨 위에 떠오른 그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실험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거죠. 까마귀는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실험이 아니더라도요. 까마귀는 원래 이제 뭐 구멍이나 나무 틈바구니에 있는 그런 벌레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문제는 부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결국 어떤 머리를 쓰냐면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걸 물어서 그걸 후벼 파가지고 그 벌레를 꺼내서 꺼집어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한 4, 5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머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까마귀는요. 우리나라산 까마귀가 아니고 일본 까마귀입니다. 자, 일본의 센타이시의 까마귀 얘기인데요. 꽤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까마귀, 이 동네는 그 야생 호두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호두가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가 호두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호두나 땅콩이든 그 열매가 지방분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에너지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데 문제는 이 호두를 부리로 깨질 못하잖아요. 뭐 새들이 이빨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우지끔 깨야 되는데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떤 걸 찾아냈냐면요. 일본인데요. 전깃줄에 까마귀 한 마리 보이시죠?
이 까마귀가 뭔가를 떨어뜨리네요. 바로 호두입니다. 자, 이제 이 호두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세요. 차바퀴의 호두 껍질이 와자작 부서졌습니다. 이걸 보고 까마귀가 날아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나다니는 차 때문에 깨진 호두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호두를 과연 포기할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까마귀가 호두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횡단보도에 호두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호두 껍질이 깨졌습니다. 호두를 먹기 위해 까마귀가 내려왔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여겨보세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까마귀는 사람들과 함께 유유히 횡단보도로 가서 깨진 호두의 알맹이를 맛나게 먹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신호가 바뀌자 도로 밖으로 유유히 건너갑니다. 까마귀의 지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정말 제가 새 이야기를 하면서요, 새들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뭐냐면요, 새들은 포기란 게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새에 대해서 새를 많이 관찰하게 하고 새를 공부하게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근성, 어떤 참을성, 인내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근성을 바로 새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이 까마귀 포기하잖아요. 그 튀어나가고 제대로 잘못 놓고 간 이 호두를요, 계속 주워다가 갖다 놉니다. 갖다 놓고 또 갖다 놔요. 포기 없습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이 새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건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호두가 우지끈하고 깨집니다. 그럼 가서 뛰어가서 호두를 쪼아 먹고요. 또 다른 호두를 물고 와서 내던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까마귀의 호두깎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비 워낙 이제 많이 봤고요. 또 제비는 또 집에 처마 밑에 둥지를 틀면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요.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비들을 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건 아니죠. 자, 오른쪽 위에 작은 사진,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는 새, 이 제비는 그냥 일반 제비가 아니고 귀제비입니다. 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서울이 토박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망마구리라고 어른들이 불렀어요. 그러면 이 귀제비를 어른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귀제비만 나타나고, 이 귀제비도 똑같이 저렇게 진흙을 우겨가지고 진흙을 다져가지고 둥지를 트는데 둥지 좀 달라요. 딱 봐도 다르죠. 자, 왼쪽에 큰 사진이 바로 귀제비의 둥지입니다. 네, 이 귀제비 둥지인데 약간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일반 제비, 오른쪽 밑에 있는 일반 제비는 그냥 작은 둥지를 트는데요. 작은 진흙 둥지를 트는데 얘는 거의 터널 모양의, 뭐 호리병 모양의 거대한 둥지, 터널 모양의 둥지를 짓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미스터리인 거예요, 저도요. 자, 이걸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 둥지를 뒤져봐야 되잖아요, 번식기 때. 근데 그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남 지역에서 제비를 연구하는 김철록 선생님한테 제가 자문을 좀 구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귀제비는 왜 이렇게 터널 모양의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씀은 아마도 이렇게 기다란 둥지를 틀고 입구를 좁게 만드는 거는 천적 방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모든 새가 그렇지만 천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더 막강한 요새처럼 강력한 둥지를 트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을 해코지한 이유도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란 터널 모양의 둥지를 틀어서 그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몰카라도 한번 설치해놓고 보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기다란 둥지, 자, 완전히 거의 은폐뿐만 아니라 엄폐된 저 터널 둥지는요, 당연히 보온 효과가 뛰어나겠죠. 왜? 지금
이른 봄에 밤이 되면 좀 쌀쌀하고 춥기도 하잖아요. 또 비가 오면 엄청 춥잖아요. 그럴 때 저렇게 알을 품는 일은 굉장히 좀 불리하겠죠. 하지만 이 귀제비의 터널 둥지라면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제비보다 훨씬 더 부화율이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요, 저 넓은 둥지가 있다면, 넓은 공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기서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일반 제비들은 사실 날개 연습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 7마리들이 막 경쟁하듯이 어미한테 먹이를 얻어먹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떨어지기도 해요. 물론 이제 민가에 우리 사람들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주워다가 또 올려놓기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일반 산새들은요, 둥지에서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이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제비 둥지는, 터널 모양의 둥지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완벽한 거죠. 퍼펙트한 겁니다. 자,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둥지. 새끼들 알을 품을 때부터 새끼가 태어나서 계속 양육을 하고 먹이를 주고 한참 동안 키워내겠죠? 그동안에 따뜻하게 보온 상태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천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둥지가 바로 귀제비의 저 둥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귀제비는 대단한 제비인 거죠. 우리가 지금이야 전국의 곳곳에 귀제비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코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스럽고요, 좋은 그런 여름철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흰목 물대새의 포란인데요. 자, 이 장면은 뭐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이제 흰목 물대새, 아까 나왔던 꼬마 물대새 전부 개천에 이렇게 자갈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다 이렇게 알을 낳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알을 낳아도 사실은 천적들이 이게 누가 뭐 찾아가질 못해요. 뭐 꺼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보면은 지금 밑에 자갈돌하고요, 알 색깔 무늬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히 둥지를 산새처럼 짓지 않고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알을 놔도 그 알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흰목물대새가요, 지금 5월 거의 중순 정도 되는데요. 얘네들은 일단 개천에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그대로 내리칩니다. 엄청 뜨겁죠. 뭐 촬영을 하는 내내 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뜨거운 그런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알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흰목물대새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글쎄, 조용히 살금살금 가가지고 멀리 가서 차가운 물을 가슴털에 적셔서 그걸 와서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알을 좀 냉각을 시키고 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잖아요. 자, 지금 차가운 물을 적셔서 알에 묻혀주고요. 그리고 그늘까지 만들어준 이 장면, 이 사진. 자,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잖아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신 이 도요새인데요. 이 도요새가 정말 이 도요새 둥지를 보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인데, 운 좋게도 여러 해 전에 도요새 둥지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지금 풀은요, 환삼덩굴인데요. 환삼덩굴 밑에다가 둥지를 틀어놨어요.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땅이 좀 패인 데다가 알을 낳더라고요. 몇 개 알을 낳는데, 저는 이 도요새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알을 품으면서 계속 뭘 움직이더라고요. 뭘 부리를 물어가지고 뭘 휙휙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스코프를 들여서 딱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얘는 지금 깝적도요거든요. 이 깝적도요가 뭘 하고 있냐면요, 바닥에 있는 그 마른 풀들을요, 계속 던지면서 자기 둥지 주변을 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둥지 옆을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자기를 위장을 시키면서 이 둥지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신념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도요새 하면 서해안의 갯벌을 지나가는 그런 도요새, 우리나라를 지나서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가는 그런 수십만 마리의 도요새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거의 텃세화돼서 우리 주변에서 알을 낳고 살아가는 이런 도요새도 있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자기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둥지 주변을 위장을 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둥지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흰뺨 검동오리입니다. 겨울철이고요. 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 물새들은 당연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월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날아오는데, 자, 한 8년, 9년 전인가요? 그때 사진이에요. 그때는 굉장한 강추위가 왔습니다. 영하 15도가 한 일주일 이상 왔어요. 그래,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지천, 개울들은 다 얼어버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실 물이 얼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슨 처리장인데요. 여기가 처리장이다 보니까 물이 좀 따뜻한 온수가 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얼지 않는 곳이어서 겨울철 새 오리들이 여기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워낙 추위가 강하다 보니까 이 따뜻한 물이 서서히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날 며칠 동안 관찰해 봤죠. 자, 이게 얼으면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때 어느 날이요. 이 흰뺨 검도오리가 글쎄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얼음이 얼잖아요. 이 얼음을 부리로 이렇게 뭘 자꾸 파듯이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하나 봤더니 그 살얼음을 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저만의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흰뺨 검도오리는 그 따뜻한 물이 얼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 깨면서 그 얼음을 막 헤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우리가 보고 아는 세상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야기, 모르는 행동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이런 상상력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면서 이런 자연의 큰 거대한 힘과 싸워가면서 거기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물론 너무너무 추워지면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겠지만 그렇게 또 그 추운 시간에 계절에 남쪽으로 이동을 한 건 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여기서 살얼음을 깨가면서 이 터전을 지키려는 이 눈물 나는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어떤 오리들은요, 하숙을 통해서 개천까지 가는 사례도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새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요. 특히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또는 이런 근성, 인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새들 그렇게 어리석진 않죠?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용기, 꼬마 물대새처럼 그런 대단한 육탄 공격을 하면서 자기 알과 터전을 지키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용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흰뺨 검도오리처럼 이런 도전정신까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일로 가는 지혜의 샘터 새와 인간 두 번째 시간, 새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